제가 젊었을 때는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느리게 흘렀던 것 같습니다. 봄이면 마당에 목련이 피어나는 걸 기다렸고 여름이면 장마가 끝나길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계절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시간이 흘러도 그리 바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저는 무엇보다 가정이 제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이었고 저는 평생 살림만 하며 살았지요. 크게 부유하지도 않았지만 부족하지도 않은 삶이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남편 출근시키고 아들을 학교에 보내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 창문 밖으로 해가 떠오르면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살자 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들은 제게 세상의 이유였어요. 그 아이를 얻기까지 저는 오랜 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소식이 없어 친정 어머니가 절 위로하셨지요. 그저 하늘이 허락할 때 오는 게 자식이야. 그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막상 제 품에 안기는 날은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마흔을 바라보던 어느 날 병원 의사에게 축하드립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의 공기, 창문 너머의 햇살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내 손을 꼭 잡아주던 남편의 손이 떨렸고 저는 그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게 오기까지 참 오래 걸렸구나. 그 아이가 제게는 전부였습니다. 그 어떤 옷보다 아이 옷을 고르는 시간이 행복했고 제 밥보다 아이 밥을 먼저 챙기는 게 당연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에 피로가 다 풀리고 그 웃음 한 번에 모든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언제부턴가 제 자신을 잊고 살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일도 하고 싶던 것도 모두 뒤로 미뤘습니다.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밤새 체온계를 붙잡고 아이의 숨소리를 세던 날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시절이 제 인생의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다는 걸. 아들은 유난히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한 번 본 건 잘 잊지 않았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들을 보며 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당신이 잘 키웠어. 그 말 한마디면 하루의 피로가 다 풀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었을 때 저는 그저 감사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혼자였지만 아들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두려웠습니다. 이제는 내가 저 아이 인생의 중심이 아니겠구나. 그렇지만 저는 축복했습니다. 아들이 행복해야 저도 행복하니까요. 며느리를 처음 본 날 그 아이는 밝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고 말끝마다 어머니라고 붙였습니다. 요즘 세대에 보기 드물게 예의가 있네. 그때만 해도 정말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신부 입장 음악이 울리자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 아이가 저 여인의 남편이 되는구나. 그 순간 제가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간섭하지 말자. 저 두 사람의 세상을 존중하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저 아기 생겼어요. 그 말에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져서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붙잡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나던 날 병원 복도에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아이가 내게 다시 세상을 주는구나.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꼭 쥐던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고생이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제 하루는 손주 중심으로 흘렀습니다. 아침이면 이유식을 끓였고 낮에는 산책을 했습니다. 아이의 옹알이에 귀를 기울이고 낮잠 잘 때는 숨소리를 세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교문 앞에서 저는 손을 흔들며 말했지요. 우리 손주
공부 잘하고 오렴. 그 작은 가방이 교문 안으로 사라질 때 이상하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렇게 해마다 아이가 자라는 걸 보는 게 제 낙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식, 중학교 졸업식, 고등학교 졸업식. 저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졸업식이 끝나면 늘 사진관에 들러 단체 사진을 인화에 걸었습니다. 제 방에는 손주의 졸업사진이 줄지어 걸려 있습니다. 그 아래엔 제가 쓴 짧은 메모가 붙어 있습니다. 할머니의 자랑, 우리 손주. 시간은 눈 깜짝할 새 흘렀습니다. 이제는 아이가 대학생이 되었고 며느리와 아들은 바쁘게 일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집, 같은 방, 같은 시계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밤이면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오래고 아들은 가정을 꾸렸고 손주는 학교에 있으니 집안에는 나 혼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손주가 다녀갔거든요. 할머니, 저 왔어요. 그 말 한마디면 집안이 환해졌습니다. 그 아이가 남긴 젓가락 소리, 발자국 소리 하나까지도 저는 다 기억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쌓이고 손주의 대학 졸업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날은 다시 한번 제 인생의 봄이 찾아온 듯 했습니다. 손주가 대학에 입학한 뒤로 저는 여전히 그 아이의 일상을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바쁜 강의 시간에도 가끔 전화를 걸어 할머니, 밥 드셨어요? 하고 묻는 아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 일에 바쁘다지만 우리 손주는 달랐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계신 걸 늘 걱정했지요. 어느 봄날 집 근처 카페에서 손주를 만났습니다. 햇살이 유난히 부드럽게 비추던 날이었습니다. 아이 얼굴에는 이제 어릴 적의 천진함보다는 청년의 단정한 기운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얀 와이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고 단정히 머리를 빗은 손주의 모습이 참 낯설면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히 자라줬으니 난 이제 더 바랄 게 없구나. 커피잔에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손주의 웃음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제 손을 살짝 잡더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취업하면 제일 먼저 할머니 모시고 여행 갈 거예요. 효도 여행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평생 받은 선물 중 그보다 더 큰 게 없었습니다.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유난히 가벼웠습니다. 봄바람이 불어도 마음이 더 먼저 흔들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었구나. 아들이 사회에 나가 잘 자리를 잡고 손주는 성실히 커서 효도하겠다는 약속까지 하는데 이보다 더한 행복이 세상에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손주와 자주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손으로 편지를 쓰냐고 하지만 손주는 종종 손편지를 써서 제게 보냈습니다. 대학 생활이 얼마나 바쁜지, 과제며 시험이며 얼마나 힘든지 하소연도 하고 중간에 꼭 한 줄씩 덧붙였습니다. 할머니, 힘들 땐 할머니 생각하면서 버텨요. 그 문장을 볼 때마다 마음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하루를 나누며 살아가니 피는 달라도 마음은 어머니와 자식 같았습니다. 저는 손주의 휴대전화 배경화면에 제 사진이 걸려 있다는 것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휴대전화를 만지는 걸 우연히 보았는데 배경에 제 사진이 있더군요. 그 사진은 손주가 초등학교 시절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작은 손이 제 팔을 붙잡고 활짝 웃던 모습, 그 옆에서 제가 눈을 가늘게 뜨고 웃고 있었지요. 세월이 그렇게 흘러도 그 사진을 바꾸지 않았다는 사실이 저를 며칠 동안이나 울게 했습니다. 손주는 종종 제 방에 들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어떤 음악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려줬습니다. 저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세상과 제 세상이 이어지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가끔 손주는 저에게 어릴 적 이야기를 다시 해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예전에 아빠가 어릴 때 어떤 아이였어요? 그럴 때면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낡은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사진 속의 작은 얼굴, 세월 속의 웃음들이 그 아이를 향한 제 마음 속에서 다시 피어났습니다. 손주는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꼭 제 옆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럴 때면 방 안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그 아이는 저와 함께 있을 때면 늘 웃었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아도 그 아이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방 안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어느 날은 아이가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조용히 잠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이 멈춘 듯 했지요. 작고 따뜻한 숨결이 제 무릎을 따라 전해졌습니다. 그 한순간이 평생 잊히지 않았습니다. 손주는 가끔 제게 자신의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싶고, 어떤 일을 하고 싶고, 그리고 꼭 그 돈으로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이미 정해져 있었지요. 그 아이가 건강하게 올곧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제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하루를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저녁 밥상 앞에서, 때로는 주말 오후 햇살 아래서 손주와 저는 말보다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했고 서로의 숨결이 닮아갔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 아이의 대학 졸업식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마치 제 인생의 또 한 장이 완성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그 모든 세월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손주는 주말마다 들러 저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로 늘 늦었고 며느리도 바쁘다며 나가지 않는 날이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식탁에 마주 앉는 사람은 대부분 저와 손주뿐이었습니다. 밥상 위로 김이 오르고 된장국 냄새가 퍼질 때마다 손주는 늘 밝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하나로 제 하루가 다시 시작되는 기분이었지요. 손주는 방학이 되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편의점에서도 일하고 서점에서도 일했지요. 처음엔 공부를 방해할까 걱정됐지만 손주는 성실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도 피곤하단 내색 없이 제 방에 들러 인사하곤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다녀왔어요. 그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더운 여름이었고 부엌 선풍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제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지요. 할머니, 알바비 받은 걸로 이거 샀어요. 할머니는 손이 많이 건조하시잖아요. 봉투 안에는 작은 핸드크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얀색의 장미향이 은은히 섞인 저렴하지만 정성스러운 선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그 아이가 세상에 나와 제게 이런 마음을 전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때 거실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짧게 웃었지만 그 웃음엔 뭔가 묘한 결이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 돈은 너를 위해 쓰지 그랬니? 짧은 한마디였지만 공기가 금세 식었습니다. 그 말 뒤로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주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후로부터 집안의 분위기가 서서히 변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예의 바르고 공손했지만 눈길이 자주 멀리로 흘렀습니다. 손주가 제 방에 들러 이야기를 나누면 며느리는 부엌에서 유난히 설거지 소리를 냈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지나치게 컸습니다. 마치 그 웃음소리를 덮어버리고 싶은 사람처럼.
처음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단어 하나, 말투 하나가 어딘가 멀어졌습니다. 손주는 여전히 자주 찾아왔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제게 먼저 전화를 걸고 집에 들르면 제 방문을 열고 그 익숙한 미소를 보여주었지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날이면 늘 조금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서운함 같기도 하고 질투 같기도 한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모른 척했습니다. 며느리의 입장에선 이해할 수도 있겠지요. 자기 아들이 아닌 시어머니와 손주가 그렇게 가까운 것이 불편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저 손주의 웃음 하나가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걸 멀리해야 한다는 건 숨을 멈추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우연히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식탁 위엔 손주가 건넨 핸드크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걸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장면이 잊히질 않습니다. 그녀의 표정엔 미소도 화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언가 억눌린 듯한 눈빛,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손주 앞에서 웃으면서도 마음 한켠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며느리가 느끼는 불편함을 알면서도 그걸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이 죄가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조용히 김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의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고 찬장은 오래된 그릇들이 부딪히는 소리로 가볍게 울렸습니다. 손주는 학교 도서관에 남아 공부 중이라 집에는 저와 며느리 둘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야근이라 돌아오지 않았지요. 그렇게 둘이 마주 앉는 일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식탁 맞은편에 앉은 며느리는 반찬을 조심스레 젓가락으로 집으며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낯설었습니다. 전에 같으면 이런저런 일상 이야기를 하며 웃기도 했는데 요즘 들어 대화가 줄었습니다. 어쩌면 제 마음이 그 침묵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식탁 위 시계 초침이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음 한쪽이 자꾸만 쿵쾅거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참 오래 망설였지만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라, 요즘 나한테 뭐 서운한 거 있니? 그 말이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된장찌개의 김이 허공으로 스며들며 잠시 모든 게 멈춘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젓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눈길은 여전히 반찬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공기 중의 온기가 한순간 식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낯설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정한 목소리로 짧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서운한 거 없어요. 그 한마디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 말의 끝에 걸린 얇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겉으론 평온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꺾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서운함은 말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걸. 그녀의 표정 속엔 서운함도 미안함도 그리고 조금의 두려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은 없어요라는 단 한마디에 덮여버렸습니다. 식탁 위의 시간은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국을 떠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들어 반찬을 조금 집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웠는데 이상하게 귀가 멍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말이 자꾸 들렸습니다. 서운한 거 없어요. 그 말이 이렇게 차가운 문장일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손주 도시락을 챙기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움직임 속엔 묘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예전엔 같이 웃던 부엌이 이제는 조심스러운 발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어딘가에는 나를 향한 작고 날카로운 가시가 하나 박혀 있다는 걸. 그 가시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피를 내리리라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어느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그날은 손주가 오랜만에 학교 일정이 일찍 끝나 온 날이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길게 거실 바닥을 물들이고 부엌에서는 며느리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주는 소파에 앉아 책을 보다가 부엌 쪽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한 공기 속에서 설거지 소리만 뚝뚝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국이 식어가고 있었고 손주는 그런 엄마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맑고 단순했습니다. 엄마, 할머니한테 왜 이렇게 쌀쌀맞게 굴어요? 그 말이 공기 속에 떨어지자 부엌의 움직임이 순간 멈췄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던 물방울 소리까지 뚝 그쳤습니다. 그 한마디는 너무 솔직했고 너무 순수했습니다. 그러나 그 솔직함이 집안의 모든 감정을 깨워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 눌러온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순간 목소리가 낮게 터져나왔습니다. 엄마한테 하는 말버릇이 그게 뭐니? 그 말이 부엌벽에 부딪혀 거실 끝까지 울렸습니다. 손주는 놀라 눈을 크게 떴고 저는 식탁 옆에서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따뜻하던 저녁 햇살이 어느새 사라진 듯 거실이 한층 어두워졌습니다. 손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얼굴에는 죄책감보다는 어리둥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아직 세상을 다 모르는 그 아이의 마음에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걸까 하는 혼란이 번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 쪽으로 다가가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얘야, 괜찮다. 엄마도 피곤해서 그런 거야. 그 말은 달래는 말이었지만 마음속에서는 깊은 한숨이 섞여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이 다시 끓기 시작했고 뚝뚝 떨어지는 물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막 터져나온 감정을 덮으려는 듯 쓸쓸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손주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부엌 문을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고 그 뒤로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그 고요 속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사람 사이를 멀게 할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며느리의 어깨는 굳어 있었고 손끝은 여전히 젓가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후회와 서운함 그리고 복잡한 감정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의 등 뒤로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다 지나간다. 그 말에는 스스로를 향한 위로도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이 작은 오해가 언젠가 더 큰 틈이 되지 않을까? 그날 밤 방 안에서 혼자 앉아있던 저는 오래된 벽식의 초침 소리를 들었습니다. 딸깍 딸깍. 그 규칙적인 소리 사이로 며느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한테 하는 말버릇이 그게 뭐니? 그 말은 단순한 꾸중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이미 오래 쌓인 불만과 말하지 못한 서운함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안의 공기가 이제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조용히 틈이 생긴 곳으로 바람이 스며들고 있었고
그 바람은 머지않아 큰 바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햇살이 따뜻한 늦봄의 오후였습니다. 창문을 열어두니 바람이 부드럽게 커튼을 흔들었고 거실 한켠에 앉아있던 저는 손주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벼운 운동화 소리, 익숙한 인사. 그날따라 손주의 표정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챘습니다. 무언가 좋은 일이 있었던 거지요. 볼끝이 살짝 달아올랐고 눈빛이 들떠 있었습니다. 손주는 저를 보며 가방을 내려놓더니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여자친구 생겼어요. 그 한마디가 참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젊음의 설렘이 묻어나는 말이었고 그 순간 저는 마치 내 손주가 이제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구나 하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좋은 인연이면 좋겠다. 짧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엔 기쁨이 차올랐습니다. 손주가 사랑이라는 걸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나지막이 들리던 설거지 소리가 멈췄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며느리가 천천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손주는 여전히 웃고 있었고 저를 향해 이야기의 다음 부분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가 그 말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어떻게 엄마보다 먼저 할머니한테 말을 해줄 수가 있니? 그 말이 공기 속에 떨어지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손주의 얼굴에서 웃음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굳어지고 손끝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무런 악의도 없는 그저 순수한 기쁨의 나눔이 이렇게 상처로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서 있었고 눈빛은 차가워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엔 분명 서운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자신보다 시어머니에게 먼저 마음을 열었다는 그 사실이 그녀를 자극했던 겁니다. 손주는 조용히 가방을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길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거실엔 저와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히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하면 오히려 상처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손끝으로 앞치마 자락을 만지작거리며 눈길을 바닥으로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표정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가족 안에서 한 발짝 밀려난 듯한 외로움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다 그런 게 아니야. 아이가 그냥 먼저 눈에 띈 사람한테 얘기한 거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국이 식어가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는 밥을 다 먹자마자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고 며느리는 그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식탁에 홀로 남아 그릇을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도 다르게 움직이는구나. 손주는 그저 기쁨을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며느리의 마음엔 외로움과 질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라 감정이 눌린 정적이었습니다. 말로 풀지 못한 감정들이 벽과 천장 사이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처음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이 집안의 온기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걸. 그 일 이후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웃음이 섞인 저녁 식사 시간이 하루의 끝을 밝혔지만 이제는 그 웃음소리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대화는 짧아졌고 식탁 위에는 늘 어색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퇴근 후엔 늘 피곤한 얼굴로 부엌을 오갔고 손주는 그런 엄마의 뒷모습을 눈치 보듯 바라보았습니다. 서로의 시선이 마주치는 일이 줄었고 무엇보다 손주는 자신이 무언가 잘못한 것만 같은 표정을 자주 지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 어려서 감정의 깊이를 다 헤아리진 못했지만 집안의 공기가 예전과 다르다는 건 분명히 느꼈습니다. 저는 그런 손주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아이는 밝게 웃으려 애썼지만 그 웃음 뒤엔 얇은 불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시선 하나가 모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저녁마다 부엌 불이 꺼지고 나면 방 안에 고요만이 남았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저는 벽 너머로 들려오는 얕은 한숨 소리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숨소리였는지 손주의 한숨이었는지는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둘 다 깊고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날따라 말수가 없었고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손주는 창문을 바라보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요? 그 말은 마치 비에 젖은 종이처럼 조용히 마음에 붙었습니다. 그 속엔 어린 마음으로 느낀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조차 떨리는 손끝처럼 불안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손주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예전엔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 이야기를 하며 활짝 웃던 아이였지만 이젠 식탁에서도 거실에서도 말이 줄었습니다. 그 아이는 엄마의 눈치를 보았고 며느리는 아이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녁이면 TV 소리만 희미하게 흘렀고 그 소리마저도 서로의 감정을 가리기 위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면 공기가 더 차가워질 것 같았고 침묵이 오히려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서서히 식어가는 관계의 증거였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저와 눈을 잘 맞추지 않았고 손주는 저와의 대화가 끝나면 곧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쓸쓸했습니다. 밤이 되면 집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달력의 숫자는 어느새 겨울의 끝자락을 향하고 있었고 손주의 대학교 졸업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바빴고 아들은 출장으로 자주 집을 비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분주함 속에서도 제 마음은 한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손주가 처음 가방을 메고 대학 교문을 들어서던 날을 떠올리며 이제 그 아이가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한다는 사실에 감격과 허전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거실에 앉아 낡은 앨범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초등학교 졸업식 때 찍은 사진, 중학교 때 쓴 편지,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식 날 찍은 단체 사진까지 그 모든 시간들이 한 페이지처럼 넘겨졌습니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며 손주가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환한 미소였지만 그 미소 속엔 이제 어른의 표정이 조금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 옆에 앉아 앨범을 함께 넘겼습니다. 사진 속의 어린 자신을 보고 웃었고 그 웃음은 예전처럼 천진했지만 어딘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 아이만 보면 세상이 여전히 봄 같았습니다. 저는 손주의 어깨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졸업식은 언제니? 그 말이 끝나자 손주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박자 늦게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꼭 오셔야 돼요.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 따뜻하게 퍼졌습니다. 짧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목소리엔 어릴 적부터 변하지 않은 애정과 믿음이 담겨 있었고 그 말은 제 가슴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주의 그 웃음, 그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꼭 오셔야 돼요. 그 단순한 한마디가 내 존재가 여전히 이 집안에 의미가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손주에게 줄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볼펜 하나 그리고 손수 접은 봉투 안에 짧은 편지를 써 넣었습니다. 너의 세상 첫걸음, 할머니가 함께 축복한다. 글씨가 떨려서 몇 번이고 다시 썼습니다. 나이 들면 손보다 마음이 더 떨린다는 걸 그날 처음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오래된 외투를 꺼내 다림질을 하고 졸업식 날 신을 구두를 닦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칼을 빗으며 손주가 웃는 얼굴로 날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며느리의 눈빛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엔 말로 표현되지 않은 불편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칠째 내게 말을 걸지 않았고 식탁에서도 대화가 더 짧아졌습니다. 저는 그걸 모른 척했습니다. 굳이 그 평온을 흔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주의 그 한마디, 할머니는 꼭 오셔야 돼요. 그 말 하나면 다른 건 다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눈을 감으면 손주의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가 내 손을 잡고 교문 앞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 그 뒤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 상상 하나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따뜻한 상상이 곧 무너질 거라는 걸. 그리고 그 한마디가 나중에는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가 되어 돌아올 거라는 것도. 손주의 졸업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달력의 날짜가 점점 줄어들수록 제 마음은 이상하게 들뜨고 분주했습니다. 며칠 전부터는 외투를 꺼내 다림질을 하고 졸업식 날 입을 옷과 신을 구두를 여러 번 맞춰보았습니다. 오래된 거울 앞에서 머리칼을 빗으며 손주가 나를 보면 또 웃겠지 하는 생각에 저절로 미소가 났습니다. 그날 오전 부엌 창문으로 햇살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고 저는 커피를 내리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졸업식 날 몇 시에 같이 출발할 거니? 짧고 평범한 물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신문을 덮지도 않은 채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눈길이 종이 위를 맴돌다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신문 가장자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며느리가 결국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허공 어딘가를 향해 있었고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들이 할머니가 졸업식에 오는 게 부담스럽대요. 창피해하는 것 같아요.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커피포트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방금 전까지 따뜻하던 부엌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말끝마다 죄책감이 묻어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느껴진 건 거리감이었습니다. 졸업식에 안 오시면 안 돼요? 그 마지막 문장이 칼날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테이블 위에 커피잔만 바라보았습니다. 잔 속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이가 들어 주름이 진 얼굴이 아니라 마음이 한순간 늙어버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선 겨울바람이 불었고 커튼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손주가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꼭 오셔야 돼요. 그 말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여러 번 전화기를 들었다 놨습니다. 손주에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런 말을 한 게 맞는지, 내가 그 아이에게 창피한 존재가 된 게 사실인지.
하지만 손이 떨려 숫자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러다 조용히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묻는다는 게 어쩌면 더 초라한 일 같았습니다. 졸업식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마음은 한기처럼 차가웠습니다. 식탁에는 며느리와 아들의 출근 준비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차 시동이 걸리는 소리, 그 모든 게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아득했습니다. 저는 그날 침대 끝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구두도 외투도 그대로 걸려 있었지만 그것들을 바라보는 마음은 이미 닳아 있었습니다. 그날만큼은 세상에 나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행복한 날에 누군가의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중천에 올랐을 때 창밖에서 겨울바람이 길게 스쳤습니다. 그때 문득 손주가 어릴 적 제 손을 꼭 잡고 말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나 학교 다녀올게요. 그 한마디가 세상을 다 밝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밝음이 내게 닿지 않는 곳으로 가버린 듯 했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오후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주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방 안에 앉은 채 그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속에는 분명 손주의 환한 웃음이 있었고 그 웃음이 나를 향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 한쪽이 천천히 식어갔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소리 없이 무너질 때가 가장 아픈 법입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 사이의 서운함이라는 게 얼마나 깊고 조용하게 흉터를 남기는지. 졸업식 날이 지나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지만 그 따뜻함이 내게는 닿지 않았습니다. 나는 집 안에서 창문 너머로 그 하늘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커튼 사이로 비치는 빛이 서늘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른 채 나는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벽식의 초침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문득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주의 웃음소리가 함께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은 여전히 밝고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내게 닿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저렸습니다. 나는 침대 끝에 앉아 그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가까워지는 걸음, 그리고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손주가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 그날의 빛이 얼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손에는 졸업장과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향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무 냄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손주는 내 앞에 서서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고 숨을 고르더니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언제 그런 말 했어요? 그 한마디가 내 세상을 멈추게 했습니다. 공기 속에서 그 말이 천천히 울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믿었던 말이 모두 거짓이었단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나는 손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엔 억울함도 슬픔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을 통해 나는 깨달았습니다. 손주가 아니라 며느리였구나. 나를 창피해 한 건 그 아이가 아니었구나. 그 사실이 너무 늦게 다가왔습니다. 가슴 한쪽이 서서히 저려왔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아이의 입술이 움직이는 모습만이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할머니를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그 말조차 내 속에서만 맴돌았습니다. 입 밖으로 내면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손주는 내 옆으로 와서 가방을 내려놓고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끝의 온기가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내 심장까지 닿는 순간 마음속에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녹은 자리는 공허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깨질 때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어릴 적처럼 내 손길에 기대었습니다. 그제야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오후 햇살이 다시 비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부드러운 바람이 내 뺨을 스쳐 지나가며 마치 오래 묵은 오해를 어루만지는 듯 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괜찮다. 이제 알았으니까 괜찮다. 하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은 거짓말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슬픔이 아니라 너무 늦게 찾아온 진실의 무게였습니다. 손주는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그 아이의 손이 내 손을 잡고 있었고 나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밝고 아이의 웃음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은 그날 이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진실은 위로가 아니라 오래된 꿈을 깨우는 바람 같았습니다. 그 바람이 내 안을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문을 닫고 나간 뒤 방 안에는 긴 정적이 남았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건 분명 위로가 되어야 하는 일인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더 아려왔습니다. 속이 허전하고 무겁고 깊은 어둠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집안이 고요했습니다. 거실 불빛이 벽을 타고 희미하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내게 했던 말, 그때의 시선,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진 긴 침묵들까지 모두 생각났습니다. 왜 그랬을까? 단 한마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나를 창피해했던 건지 아니면 단지 자기 감정에 휩쓸려 나온 말이었는지 손가락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방을 나서서 그 아이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서자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묻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대답을 들어도 달라질 건 없을 텐데 상처 위에 또 상처를 얻는 일일 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로 돌아서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은 점점 차분해졌습니다. 억울함보다 더 큰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그건 놓아주기였습니다.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그리고 손주에게서 나를 조금씩 떼어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 남아있으면 누군가의 마음은 계속 불편하겠지. 그렇다면 내가 조용히 자리를 비워야 했다. 그날 밤 나는 천천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옷 몇 벌, 남편의 사진 한 장, 손주가 어릴 때 그려준 그림 하나, 그것뿐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로 필요한 건 많지 않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서랍을 열고 닫는 소리가 낯설게 울렸습니다. 모든 물건들이 나를 붙잡는 듯 했지만 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새벽이 다가올 즈음 창문 밖으로 빛이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그때 나는 아주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그만 떠나야겠다. 그 한마디가 방 안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 스스로에게 내리는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결심의 표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아들은 출근 준비를 했고 며느리는 식탁에 밥을 차렸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조용히 식사를 마친 뒤 손주가 학교에 간 틈을 타 현관 앞에 가방을 놓았습니다.
외투를 입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잠시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엔 내가 지켜온 세월이 그리고 남겨두고 가야 할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랑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에 내 마음이 실려 멀리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며 들려오는 내 발자국 소리가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나 자신에게 돌아가는 길 같았습니다. 기차역으로 향하는 길, 하늘이 환했습니다. 나는 손에 쥔 작은 가방을 꼭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세월을 내 방식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용서라는 건 상대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하는 거구나. 그렇게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빠르게 흘러갔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람 속에서 모든 게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지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언덕길을 따라 걸을 때만 해도 마음이 이상하게 허전했지만 이제는 그 길이 익숙해졌습니다. 옛날에 살던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담장 옆에는 여전히 국화가 피었고 마당 한가운데 서 있던 감나무는 잎이 다 떨어져 앙상한 가지로 겨울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를 바라보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오래 버텼구나. 사람도 나무도 결국 그렇게 버티는 게 사는 거라는 걸 세월이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이웃들이 가끔 들러 안부를 묻고 갔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였습니다. 아침이면 차를 끓이고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해가 지면 라디오를 켜놓았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오다가도 어느새 노래가 이어지고 그 노래가 끝나면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정적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고요함이 내 마음의 벽을 조금씩 덮어주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는 시간. 그게 이렇게 따뜻한 거였는지 살아오며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해가 길어지던 어느 오후 나는 마당에 작은 의자를 내놓고 앉았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닭이 울고 개 짖는 소리가 산허리를 넘어 퍼졌습니다. 그 평범한 소리들이 왜 그렇게 반가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감나무 아래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손끝엔 주름이 깊었지만 그 주름 속에는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구의 시선에 맞춰 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바람이 조금 세게 불었습니다. 감나무 가지가 흔들리고 마당에 낙엽이 몇 장 흩날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숨이 좀 놓이네. 그 말이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가슴 안쪽이 따뜻하게 풀렸습니다. 그동안 꽉 묶여있던 매듭이 느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눈가가 살짝 젖었지만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히려 회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새벽이면 뒷산길을 걸었고 논두렁 옆으로 핀 민들레를 바라보며 계절의 냄새를 느꼈습니다. 밥을 먹을 때면 혼자서도 충분히 맛있었고 밤이 오면 어둠이 아니라 안식을 느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너무 아파했지. 그래도 잘 버텼어. 누구를 미워하기보단 이제는 나를 돌봐야지.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어느새 해가 기울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녁이면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오면 그 소리에 맞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누가 곁에 없어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혼자라는 말이 고독이 아니라 평화로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갔습니다. 밤마다 별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나는 그 별을 바라보며 손주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의 웃음이 여전히 그리웠지만 이제는 그리움이 아픔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지 내 마음속 따뜻한 자리 하나로 남아 있었습니다. 봄이 막 찾아온 어느 날이었습니다. 산비탈에 매화가 피기 시작했고 들판에는 푸른 새싹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도 봄 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마당에 나와 감나무 아래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내 무릎 위에 고요히 내려앉고 새 한 마리가 지붕 위를 스쳐갔습니다. 그 평화로움이 내 삶의 전부가 된 듯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차를 끓이고 라디오를 켜두었습니다. 낡은 스피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멀리서 차 한 대가 마당 앞에 멈춰 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소리였습니다. 이 조용한 마을에선 좀처럼 들리지 않던 소리였지요. 문이 열리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며느리 그리고 다 자란 손주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긴 여정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햇빛이 그 위로 내려앉자 세 사람의 그림자가 내 발끝까지 닿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마당에 낙엽이 스쳤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 꾹 눌러온 감정들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입술을 떨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숨소리가 짧았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입술을 깨물다가 결국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공기까지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그 한마디가 바람을 타고 내 가슴 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울음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고 눈물이 흙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들도 곁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주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의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부엌에서 들었던 차가운 말, 그 후로 이어진 침묵의 날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던 새벽의 바람, 모든 기억이 겹겹이 쌓여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위로 지금의 이 장면이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며느리의 눈물, 고개를 숙인 아들의 어깨, 그리고 내 앞에서 어색하게 서 있는 손주의 떨림. 그건 미움이 아니라 용서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발소리가 흙 위에서 조용히 울렸습니다. 손을 뻗어 며느리의 어깨에 닿았을 때 그녀는 흐느끼며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무언가가 녹아내렸습니다. 됐어. 다 괜찮아.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내 손끝이 그렇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 대신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자 오랜 세월 동안 얼어붙었던 마음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손주가 그때 조용히 다가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예전보다 훨씬 컸고 따뜻했습니다. 나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 위로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용서라는 건 누군가에게 베푸는 게 아니라 결국 내 마음을 되돌려받는 일이라는 걸. 그 마음을 되찾은 순간 오래된 상처는 흉터로 변했습니다. 아프지만
더 이상 피가 나지 않는 자리. 그게 바로 세월이 주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감나무 잎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다고, 정말로 괜찮다고 내 마음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봄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마을의 삼법꽃은 흐드러지게 피었고 골목길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나는 여느 때처럼 마당에 나와 감나무 아래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은 살랑거렸습니다. 그날은 손주가 찾아오는 날이었습니다.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 아이를 보았습니다. 손주는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고 그 미소 속엔 어른의 여유가 조금 섞여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와 꽃 한 다발이 들려 있었고 그 꽃향기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리려고요. 손주는 꽃을 내밀며 웃었습니다. 나는 그 손을 받으며 천천히 향기를 맡았습니다. 달콤한 봄 냄새가 코끝에 닿자 마음이 포근해졌습니다. 우리는 마당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새들이 지붕 위를 날아다녔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사람들 이야기 소리가 바람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일상의 평화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던 그때 손주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다시 같이 살면 안 돼요? 그 말이 바람결에 스며들 듯 내 귀에 닿았습니다. 손주의 눈빛은 간절했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함께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 마음이 고맙고 또 뭉클했습니다. 나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주의 손을 꼭 잡고 따뜻한 햇살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같이 사는 것도 좋지만 각자 자리에서 행복하면 그게 더 좋은 거야. 그 한마디가 흘길 위에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손주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해와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감나무 잎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서로의 마음이 닿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조용한 평화였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손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둘러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또 올게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이제 미련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손주가 언덕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오랜만에 진짜 봄을 느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향기로웠습니다. 내 삶은 여전히 혼자였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닿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해질 무렵의 햇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 먼지들이 반짝이며 춤을 추었습니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세상이 다시 고요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돌아와 있었습니다. 계절은 몇 번을 바꾸며 흘러갔습니다. 고향의 들판에는 벼가 누렇게 익었고 산자락에는 감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조용히 살고 있었지만 이제 그 고요함 속엔 외로움이 아니라 온기가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커튼을 열면 햇살이 방 안으로 길게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 먼지들이 반짝이며 흩날릴 때면 세상이 참 고요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는 종종 전화를 해왔습니다. 처음엔 짧은 안부로 시작됐지만 점점 목소리의 온기가 깊어졌습니다. 예전처럼 딱딱하지 않았고 서로의 말을 끊지 않은 채 오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색함이 조금씩 녹았습니다. 며느리의 말투에는 조심스러움 대신 다정함이 묻었고 나는 그 속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야만 생기는 말없는 이해가 우리 사이에 자리 잡았습니다. 가끔은 며느리가 직접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장날이면 들꽃을 사와 식탁 위에 올려두었고 작은 반찬통에 나물 무침이나 된장찌개를 담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차분해진 얼굴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이 아니라 따뜻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어머님 생각이 더 많이 나요. 그 말이 부엌의 공기 속에 퍼졌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눈물이 섞여 있었지만 그건 아픔이 아니라 감사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깊은 대화 같았습니다. 함께 살던 때보다 지금이 훨씬 가까웠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닿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가끔 손주와 함께 와서 마당을 쓸었습니다. 감나무 밑에 쌓인 낙엽을 털어내고 작은 텃밭에 씨를 뿌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그렇게 따뜻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멀리서 그 둘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이제 어떤 거리감도 서운함도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여전히 흘렀지만 이제는 모든 순간이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돌아갈 때면 나는 마당 끝까지 따라 나가 배웅했습니다.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조심히 가렴이라는 말을 마음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그녀는 돌아서며 손을 흔들었고 그 손짓엔 수많은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으면 방 안에 은은한 향이 남았습니다. 며느리가 두고 간 꽃향기인지 아니면 마음의 잔향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나를 시어머니가 아닌 진짜 가족으로 다시 품고 있다는 것. 그날 밤 나는 라디오를 켜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고 바람이 커튼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창문 밖으로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감나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아래에서 웃던 며느리와 손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누군가의 곁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속에서 이어진 온기.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걸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